안녕하십니까. 건강 365 아나운서 이영호입니다. 암 진단을 받고 긴 치료 과정을 거쳐서 일상으로 돌아온 분들에게는 힘든 시간들에 대한 기억이 불안감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혹시 다른 곳으로 전이 되거나 재발에 대한 걱정을 떨칠 수가 없는 거죠. 비교적 예후가 좋은 유방암도 예외는 아닐 텐데요. 암을 경험한 분들의 치료 후 관리 잠시 후에 알아봅니다. 그리고 소화에 불편을 느끼는 여러 증상들이 이어질 때 기능성 소화 장애로 진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상태인 건지 살펴보겠습니다. 건강 365 변진섭의 내게 줄 수 있는 건 오직 사랑뿐 들으면서 시작하겠습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암을 경험한 분들은 치료를 끝내도 늘 불안하죠. 혹시 재발하면 어쩌나 또 다른 곳으로 전이 된 건 아닌가, 다시 또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건 아닌가 생각이 많아집니다. 유방암도 예외는 아닐 텐데요. 유방암은 생존율도 높고 재발한다고 해도 예후가 좋은 암으로 알려져 있지만 힘들고 불안한 마음이 드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유방외과 전문의 이윤숙 원장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 평균 수명이 늘면서 좀 안 좋아지는 것 중에 하나는 이 암 발생 위험이 그만큼 높아진다는 거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나이를 먹게 되면 우리 몸에 있는 세포가 평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이제 변이들이 쌓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또 암 발생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 뭐 주변에 암으로 치료 중인 분들 뭐 종종 접할 수 있습니다. 예, 의료진의 말이 힘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예, 좀 운이 없다고 생각하시라 그런 말씀도 했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암 진단을 처음 받으면 좀 인정하고 싶지 않을 것 같은데요. 옛날에는 굉장히 심했는데요. 예. 요새는 이제 워낙 유방암 환자들이 많다 보니까 본인들의 주변의 친구분들 뭐 이런 분들 또 혹은 뭐 가족분들 또 암 환자 한두 분씩은 있다 보니까 당황은 하지만 인정을 안 하려고 하시는 거는 과거보다 훨씬 줄은 것 같습니다. 예. 좀 아무래도 나한테도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뭐 이런 좀 생각을 하시기도 하고 또 이제 치료가 이제 뭐 어려울까 봐 걱정을 하시지 그 자체를 과거처럼 나는 암일 리가 없어 뭐 이런 식의 부인은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예. 또 이 의학 기술이 많이 좋아진 탓도 있는 것 같고요. 잘 치료받아야겠다. 뭐 그렇게 또 생각하시는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재발이나 전이 위험 뭐 이런 분들을 많이 신경 쓸 텐데 그 보통 생존율이 5년이 지나면 그때는 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제 유방암은 유방암 자체가 가지고 있는 생물학적 특징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 예. 예를 들어서 이제 호르몬 반응성이 좋은 암들은 실은 5년이 지나도 10년, 20년째 이렇게도 재발률이 1년에 1%씩 거의 유지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암들은 재발률이 거의 동일해요. 뭐 첫 5년에 많고 이러기보다는 대부분 그냥 한 거의 15년, 뭐 20년까지도 가끔 재발을 하는데 다른 타입들이 있거든요. 뭐 삼중암성 유방암이라든지 뭐 표적 치료하는 허투 타입이라든지 이런 타입들은 아무래도 5년 내에 재발률이 가장 높고 특히 삼중암성 유방암 같은 경우는 5년이 지나가면 별로 재발하는 경우는 별로 오히려 새 암이 반대쪽에 생길지언정 재발 전이는 좀 없으니까 그게 이제 뭐 종류에 따라서 좀 달라서 명암이 어떤 때는 엇갈리기도 합니다. 네, 그 종류에 따라서 차이가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정기적인 검사도 받고는 하겠습니다만 이제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치료가 끝나고 나면 이제 사회적으로 다시 이제 뭐 직업이라든가 복귀를 해야 될 텐데 그런 부분들도 조금 소극적일 수도 있겠는데요. 이제 굉장히 이제 뭐 직장을 다니면 안 되는 걸로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의외로 많으시거든요. 예. 뭐 우리가 직장이 아무래도 전혀 스트레스가 없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암 환자들이 이제
본인이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면 병이 재발할 거라고 이제 굉장히 걱정들을 하시면서 뭐 직장도 관두고 뭐 마치 이제 자연인처럼 어딘가 공기 좋고 물 좋고 이런 데 들어가야지 될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예. 실은 이제 직장을 안 다닌다고 뭐 스트레스를 안 받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하던 일을 안 하게 되면 거기에서 오는 상실감으로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고 또 예. 하시는 일을 안 하게 되면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타격을 받으니까 그걸로 인해서 또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고 또 이제 남는 시간이 많다 보면 병의 재발이나 전이를 또 더 걱정을 하시거든. 실은 우리가 바쁘면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막 급하게 뭔가 해야지 되는 일이 있으면 그 일에 몰두하느라고 잊어버리는데 이제 막 맨날 병만 생각하고 있으면 맨날 이제 뭐 인터넷 찾아보고 뭐 또 뭐 공부하고 하다 보면 너무 무서운 거죠. 예. 그러면 또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암 때문에 막 직장을 그만두고 뭔가 내 인생의 어떤 막 중요한 그런 것들을 함부로 결정하는 거는 저는 되게 못하게 하거든요. 네. 충분히 직장도 다닐 수 있다. 뭐 요 시기는 조금 병가를 쓴다든지 뭐 약간의 휴직을 한다든지 이런 거는 할 수가 있겠지만 그냥 통째로 그냥 다시는 직장 못 가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점점 암 환자가 뭐 나이가 많으신 분들도 있지만 젊은 사람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일생에 우리가 삶을 산다고 생각을 하면 암으로 인해서 내 인생이 너무 궤도수정이 많이 되면 그것도 그렇게 바람직한 일이 아니고 특히 유방암은 이게 뭐 밥을 못 먹는 것도 아니고 손을 못 쓰는 것도 아니고 다리를 못 쓰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하시는 일들을 잘 하면서 충분히 치료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직장을 막 그만두고 하는 거는 절대 반대입니다. 예. 그 불안감에 휩싸이다 보면 우울감도 생길 수 있고 이 마음 건강도 잘 살펴야 하는 경우도 있겠죠. 아, 실제로 요새 되게 많습니다. 예. 그런 분들이 오히려 막 몸은 너무 멀쩡한데 마음이 너무 아프신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몸과 마음은 생각보다 연결이 많이 있거든요. 몸이 건강해야 마음도 건강하고 마음이 건강해야 몸도 건강한데 예. 이제 우울증에 막 계속 이제 빠져서 오히려 막 병원 다 치료됐는데 우울증 때문에 또 어떤 때는 심한 경우에는 또 극단적 선택을 하시는 분들도 뭐 저도 평생 환자들을 보면서 꽤 봤기 때문에 그래서 우울증 치료를 꼭 하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정신과의 상담도 받아라, 운동도 해라, 햇볕도 봐라, 뭐 활동도 해라 여러 가지 하는데도 그 길을 끌어내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예. 마음이 아프신 분들이 의외로 많아서 그것도 걱정입니다, 실은. 예. 그리고 이제 유방암 진단 받은 분들 중에는 항암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을 텐데요. 이 항암 기간에 겪는 많은 일들도 있죠. 아, 네, 뭐 요새는 아무래도 환자분들이 항암을 제일 두려워합니다. 예. 당장 머리도 빠지죠. 그리고 먹는 것도 불편하죠. 뭐 또 항암제 부작용 없애느라고 쓰는 약들이 몸을 되게 이렇게 붓게 만들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얼굴도 뿌시시하다고 해야지 되나 푸석푸석하다 살이 좀 푸석푸석한 거죠. 네. 그런데다 소화도 잘 안 되고 뭐 이제 변비 있다가 또 어떤 때는 설사하다가 또 뭐 어떤 때는 심할 때는 항암제로 인해서 이제 백혈구 수치가 떨어지면서 우리가 이제 아무렇지도 않은 균이 내 몸에 이제 폐혈증 같은 걸 일으키면 또 응급실에 가서 막 치료 급하게 안 하면 어떤 때는 생명이 위험할 때도 있거든요. 네. 그런저런 이제 부작용들 때문에 환자분들이 항암제를 제일 두려워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보통 이 항암 치료받는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굉장히 짧게는 한 2개월 반에서부터 시작해서 아무리 길어도 6개월 정도면 항암제 치료 기간은 대부분 끝나고요. 예. 이제 표적 치료하는 분들이 조금 표적 치료 때문에 1년씩 이제 치료를 하게 되는데 그거는 이제 병을 잘 수술이나 이런 병을 다 없앤 다음에 이제 근치적 목적으로 할 때는 그런데 전이성 암 환자들은 근치적이라기보다는 조절이거든요. 네. 그때는 어떤 때는 끝도 없이 해야지 되니까 그럴 때는 이제 부작용이 없이 일상생활이 좀 가능한 그런 약물부터 먼저 선택을 하게 됩니다. 예. 항암 기간 끝나면은 몸은 다시 회복은 되는 거죠.
아주 오래 하지 않으면 대부분은 완벽하게 회복이 되는데 실은 이제 병이 심해서 좀 오래 하시는 분들은 그 부작용이 향후에도 남기도 합니다. 뭐 손끝이나 발끝이 계속 저리다든지 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머리도 별로 안 난다든지 머리가 다 날 걸로 기대를 했는데 머리도 안 나고 이제 수치 너무 없어서 빠진 상태에서 이제 그냥 덤성덤성 있는다든지 이런 그런 좀 끝까지 남는 후유증들이 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또 심장 독성이 있는 약물들 중에서는 비가역적으로 심장의 기능이 좀 약해진 상태로 또 유지가 되는 경우들도 있어서 100% 완벽하게 다 회복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용량이라든지 기간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예. 치료하는 동안 가족들의 협조, 배려도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또 지나치게 관심을 가지면 또 불안해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어떤가요? 일단 항암제를 할 때는 환자분이 이제 뭐 손에 물 묻고 이런 게 좀 힘들 때도 있어요. 항암제를 오래 하다 보면 손끝이 저려서 물에 조금 찬물에 조금만 넣어도 너무 손끝이 아리고 아프다든지 또 이제 이 항암제가 오래될 때는 그 손발톱이 잘못하면 이렇게 잘 빠질 수 있는 손상들이 생기기도 하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좀 그런 걸 많이 집안일을 실은 좀 많이 도와주는 게 되게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환자가 아무래도 뭐 그 이런 약간의 우울도 있고 기력이 없다 보니까 자꾸만 이제 눕고 싶고 이제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좀 일상적인 어떤 그 산책이라든지 가벼운 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꾸 좀 유지해줘야지 항암제 받는 것도 훨씬 더 편하게 받으실 수가 있고 부작용이 좀 덜 하거든요. 그런 것도 이제 좀 옆에서 왜냐면 혼자 나가서 뭐 산책을 한다든지 가벼운 운동하는 거 이런 거 쉽지 않거든요. 누가 좀 이렇게 친구가 돼서 하면은 또 좀 쉽게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좀 필요해 보이고 그리고 또 아무래도 이제 기분을 좀 잘 이렇게 좋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가족들이 그런 노력도 한다면 아마 환자분이 굉장히 좀 편하게 항암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예, 긍정적인 그런 메시지도 많이 던져주셔야죠. 네, 당연합니다. 그 진료실에서는 어떤 얘기 많이 듣습니까? 어떤 부분이 가장 힘들다고 합니까? 제일 여자분들은 아무래도 제일 힘들어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머리 빠지는 거가 제일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머리 빠지는 거는 이제 의사들은 뭐 그거 나중에 다 날 건데 왜 그렇게 고민을 하냐 하는데도 그게 굉장히 큰 것 같아요. 머리 빠지는 거, 머리카락. 또 어떤 분은 한쪽 유방에 암이 발생했는데 또 다른 한쪽으로도 생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 때문에 차라리 양쪽 유방을 다 절제하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하시던데 다른 한쪽으로 재발 옮겨갈 위험이 있습니까? 재발이라기보다는 이제 그 한 번 유방암에 걸리신 분이 다른 쪽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하나도 안 걸린 사람보다 훨씬 높아요. 한 5배 높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가 한 번 걸려갖고 너무 고생했으니까 반대쪽에 걸리는 거 나는 도저히 또는 못하겠다. 뭐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실제로 그 반대쪽도 띄워달라고 막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한쪽 유방암에 걸렸다고 반대쪽에 유방암 걸리는 게 전체 환자의 1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게 한 50%다 그러면 뭐 당연히 띄어야지 되겠죠. 근데 생각보다 뭐 10명에 1명 정도라서 그렇게 막 그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제 유방암 유전자를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우리가 이제 반대쪽 유방을 절제하는 거를 같이 심각하게 고민을 하죠. 그때조차도 할 건가 말 건가를 환자하고 굉장히 고민해서 선택하지 내가 유전자의 변이도 없고 단지 유방암에 걸렸다는 이유만으로 반대쪽 유방까지 뛴다. 이거는 뭐 너무 과한 이제 오버죠. 소위 말해서 너무 오버라서 그런 거는 이제 못하게끔 또 잘 교육도 하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이제 계속 추적하고 또 관찰하고 쫓아가면 되는 거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특히 환자 이런 분들은 병원에 처음엔 6개월, 나중에는 1년에 한 번씩 병원을 되게 잘 다니시기 때문에 예. 설령 반대쪽에 병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놓칠 가능성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거는 뭐 그렇게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계속 관심 두고 보면 또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거니까요. 네. 예. 굳이 그렇습니다. 앞서서 뭐 절제까지 할 필요는 없다. 예. 네. 그 유방암 치료제는 어떻습니까? 많은 발전이 있죠. 엄청난 발전이 예. 있죠. 뭐 하루가 다르게 너무 좋은 약들이 많이 나오고 또 많은 약들이 많이 나와서 실제로 의사들도 공부하지 않으면은 따라가기가 어려울 정도로 빨리빨리 발전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유방을 절제한 경우에는 이제 원래대로 회복을 해야 되는데 재건술 어떻습니까? 요즘은 이런 재건술 복원에 좀 적극적이신 편인가요? 굉장히 적극적이시고요. 예. 뭐 특히 이제 재건술이 뭐 우리가 그 몇 년 전부터 보험이 되면서 대부분은 요새 절제를 할 때 재건을 거의 다 고민하시고 거의 다 선택한다고 저는 봐야지 되는 것 같고 이제 예. 재건을 하기가 좀 어려운 환자들이 있어요. 피부가 너무 이제 암에 침륜이 많아서 재건을 하게 되면 금방 재건 부위에 또 재발이 있거나 뭐 이런 게 이제 걱정되는 환자들은 우리가 좀 지연 재건 나중에 괜찮은 거 확인하고 하라고 이제 주로 교육을 하게 되고 예. 그냥 병이 아주 초기인데도 뭐 다발성이라든지 또 이렇게 좀 전체 유방이 너무 작아서 그에 비해서 병원 좀 넓게 퍼져 있다든지 이럴 때는 보통 바로 수술을 하면서 재건하는 것도 같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동시에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상황을 봐서 추후에 나중에 하는 경우도 예, 재건술 일정을 잡는 경우도 있고 그럼 거의 대부분 다 재건은 하신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뭐 환자분들이 과거에는 그냥 유방암 하면은 그냥 유방 없는 걸 당연하게 생각했다면 예. 이제 요새는 우리가 수영복 다 입고 있는데 나만 수영복 안 입으면 이상한 것처럼 요새는 다들 재건을 하니까 재건을 안 하면 오히려 내가 더 이상하다고 생각들을 많이 하시니까 재건은 이제 유방 다 띄시는 분들은 거의 다 고민해서 선택하는 그런 그냥 수술이 됐습니다. 예. 그 유방암 수술도 잘 됐고 재건술은 어떻습니까? 좀 만족도가 높은 편인가요? 이게 이제 좀 네. 약간 아이러니가 있는데 없다가 나중에 만들어주면 실제로 바로 재건하는 것보다 모양이 별로 안 좋거든요. 예. 그래도 만족해 하시는데 원래 내게 있는 상태에서 바로 즉시로 재건을 하면 예. 다들 좀 불만이 많으세요. 잘 됐는데도 불구하고. 예. 이게 이제 내 것만은 못한 거죠. 아무래도. 심리적인 거군요. 예. 감각도 좀 안 좋고, 감각이 없거든요. 껍데기가. 예. 그러다 보니까 모양이 있다고 내 거 같지는 않으니까, 한참 없다가 만들어 드릴 때는 되게 만족도가 좋은데,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멀쩡하게 있다가 수술하면서 바로 재건을 하게 되면 이런저런 불만들이 있으세요? 없지는 않으세요. 특히 뭐 요새는 보형물 재건을 많이 하니까 촉감도 안 좋다, 뭐 딱딱하다, 여기가 한쪽이 푹 들어갔다, 뭐 이런저런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바로 하게 되면 아무래도 조금 부족한 부분이 느껴지실 테고. 네, 직전에 나하고 비교를 하니까. 그러니까 또 네. 제거 후에는 아무래도 또 불만족스러운 상태에서 또 재건하게 되니까 또 상대적으로 또 만족하는 부분이 계시군요. 예. 네, 그렇습니다. 이제 사회복귀 앞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뭐 큰 문제는 없는 거죠. 뭐 이렇게 그럼요. 체력이 좀 떨어진다거나 그런 건 있을 수 있나요? 항암제 이후에 예. 아무래도 바로 복귀할 때는 좀 그런 게 있는데 그것도 이제 점차 또 이제 일을 하면서 또 더 이제 우리가 왜 일요일 같은데 집에 누워 있으면 그냥 안 아파도 기운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막 나가서 돌아다녀서 놀면 또 기운이 나는 거랑 약간 비슷하거든요. 예. 집에 그냥 너무 아무런 일을 안 하고 누워있으면 진짜 아픈 것처럼 느껴지는데 오히려 직장을 다니면서 좀 적당한 자극도 받고 적당한 스트레스가 항상 우리 몸의 활력을 또 올리니까
그래서 직장을 다니시는 게 저는 좋은 것 같고, 직장이 너무 이제 병 걸리기 전에 너무 직장이 본인한테 안 맞고 스트레스 너무 많고 뭐 이런 분들은 오히려 이제 자기가 좀 병을 기회로 자기한테 맞는 일을 찾으시기도 하더라고요. 네. 이제 식생활은 어떨까요? 이 유방암 치료 후 수술 후에 좀 더 신경 써야 하는 챙겨야 하는 것들 있을까요? 뭐 이제 살 안 찌게 드셔야죠. 살 안 찌게. 네, 살 안 찌게 드시려면 아무래도 이제 운동도 좀 해야지 되고, 예. 너무 뭐 당화지수 높은 그런 탄수화물은 좀 피해야지 되고, 뭐 그런 우리가 흔히 그냥 중년 여성들이 헬스만 하는 거를 잘 지킨다 생각하시면 되지, 나한테만 너무 나쁜 거, 뭐 나한테만 너무 좋은 건 없거든요. 네. 뭐 보통 중년에 이제 뭐 복부 비만도 문제가 되고 근육량도 빠지고 또 뭐 잘못하면 골다공증도 올 수 있고,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유방암 환자들은 더 오기가 쉬우니까, 왜냐하면 호르몬 억제제도 먹게 되고 이러면 골다공증 같은 것들도 문제가 더 될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안 오게 하려면 적당한 근력도 필요하고, 또 체중이 너무 늘면 이제 아무래도 이 척추뼈나 이런 것들이 무게가 나가는데 뼈가 이제 골다공증 오면 주저앉을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런 저런 것들을 같이 예방하는 거지, 뭐 나만 딱 먹으면 안 되는 뭐 음식, 나만 딱 먹어야지 되는 음식, 이런 건 없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담배는 당연히 안 될 것 같고, 술은 어떨까요? 아예 안 되는 건지 아니면 뭐 한두 잔 정도는 되는 건지. 이제 보통 그런 연구들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예. 이제 그래서 보면은 일단은 이게 이제 뭐 소주는 소주잔, 이제 그 맥주는 맥주잔, 그다음에 와인은 와인잔, 그게 알코올량이 다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일주일에 5잔 이하 정도면 크게 영향이 없는데, 그보다 양이 늘어나면 양에 비례해서 확실히 재발 위험도가 올라가는 건 사실이거든요. 예. 근데 이제 술이라는 게 우리가 먹어보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딱 한 잔 먹고 그냥 딱 그만두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네네. 오히려 안 먹는 거는 가능한데, 그 조절이라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라서 못 드시게 하는 거죠. 예. 근데 정말 기분 좋은 날 뭐 내가 와인 한 잔 정도 먹었다고 해서 너무 막 그렇게 막 패닉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절대 안 되는 거는 아니다. 네. 예. 네. 알겠습니다. 그 암 치료 후에 생길 수 있는 다른 합병증의 위험은 없을까요? 뭘 더 신경 써야 될까요? 뭐 수술 때문에 생기는 합병증은 생각보다 그 겨드랑이 림프절을 많이 띄지 않으면 별로 없어요. 물론 유방이 뭐 조금 예형적으로 약간 작아지거나 또 어딘가가 조금 함몰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는 있지만, 기능상으로는 별 문제가 없고, 오히려 기능은 겨드랑이 림프절을 너무 많이 띄어서 팔이 붓거나 하면서 이제 림프 부종이 오면 상지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생기니까, 그래서 이제 내가 얼마나 림프절을 좀 수술을 했나 이런 거는 환자분이 좀 알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항암제는 용량이라든지 사람에 따라서 좀 장기적으로 남는 부작용들, 특히 뭐 심장 독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굉장히 장기적으로 환자한테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항암제가 끝날 때 특별히 문제가 없으면 뭐 그 이후에 또 뭐 다른 문제가 그렇게 약물로 인해서 또 생기지는 않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고, 방사선 치료는 할 때 가끔 방사선 폐렴이 올 때가 있어요. 드물긴 하지만 그런 폐렴 같은 거는 또 그때 끝나니까. 그렇지만 이제 자국이 좀 남아요. CT를 찍거나 뭐 폐 엑스레이를 찍으면 이제 폐에 약간 염증이나 이런 것들이 지나간 것처럼 자국이 남아도 그거는 그냥 방사선 치료의 흔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남는 거고, 이제 항암제 오래 했을 때 제일 큰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손끝이나 발끝이 아리고 저리고, 특히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이제 항암제를 하게 되면 그런 현상이 굉장히 좀 환자를 계속 괴롭히는 그 후유증 중에 하나입니다. 예. 자, 지금도 아마 유방암 치료 중인 분들도 계시고 또 치료 끝내고 관리 중인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예, 끝으로 짧게 한 말씀 전해주신다면요. 네, 뭐 유방암은 잘 치료되는 병이니까 유방암으로 인해서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본인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는 그런 상황은 안 되고 잘 치료를 받는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방외과 전문의 이은숙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장희의 나 그대에게 모두 드리리 듣고 계속 이어갑니다. 건강한 하루의 시작. KBS 라디오 건강 365.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기능성 소화 장애 진단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신경성 소화 불량과도 같은 의미일까요? 기능성 소화 장애는 어떤 경우를 말하는지 국립정신건강센터 건강증진과의 백현욱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소화와 관련해서는 명칭이 많습니다. 소화 장애, 소화 불량, 기능성 장애, 신경성 장애, 불리는 이름이 많은데 모두 어쨌든 소화에 불편을 느낀다는 거죠. 한 가지로 통일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여러 가지 뭉뚱그려서 말한다는 거 딱 느껴지네요. 예. 지금 말씀 주신 여러 가지가 있고요. 또 기능성 위장 장애라고 저희는 사실 많이 부르는데요. 네? 그게 특별한 원인은 없는데 소화도 안 되고 속도 쓰리고 혹은 더부룩하기도 하고 토하거나 부글거리는 이런 여러 가지 위장관 증상이 석 달 이상 지속될 때 이런 만성질환을 우리가 기능성 위장장애 아니면 조금 전에 말씀 주신 여러 가지 소화장애 이렇게 부르고요. 우리나라 인구의 10% 이상에서 발생한다고 하니까 예. 상당히 흔한 질환에 속합니다. 예. 뭐 누구나 한 번 정도는 소화가 잘 안 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자료를 보니까 12월에서 2월 사이에 이런 기능성 소화 불량으로 진료받은 사람이 더 많다고 하더라고요. 겨울에 소화 장애 위험이 더 높은 건가요? 겨울철에 강추위가 지속되는 시기에는 확실히 소화불량 호소한 사람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예. 실제로 지금 말씀 주신 대로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자료 겨울철 12월에서 1월, 2월 이때까지의 그 진료 숫자를 보니까 그렇지 않은 계절에 비해서 진료 인원이 17%가량 거의 20% 정도 많은 걸로 나왔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계절적인 영향을 타는구나라고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예. 그 날이 추울수록 위장 기능이 떨어진다는 게 맞는 얘기인데 왜 그런지 이 자율신경계의 문제인 건가요? 자율신경계가 아무래도 1번이긴 하죠. 예. 그래서 과도하게 추위에 노출됐을 때 이런 여러 가지 증상들 소화가 안 되고 입맛도 떨어지고 변비나 설사나 이런 것들이 오는데 쉽게는 차가운 공기에 배가 노출됐으니까 네. 소화가 늘어가는 혈류량이 줄여서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설명하는 것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아무래도 중추에 영향을 미쳐서 그 온도 조절 중추가 이렇게 온도차에 따른 신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실내의 급격한 온도차에서 부조화를 일으키기 때문에 생긴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예. 두 번째는 추위 그 자체가 일종의 몸의 스트레스로 작용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교감신경이 항진되어서 위장으로 피가 적게 가게 되기 때문에 위의 활동성도 떨어지고 소화효소의 분비가 줄어들게 되니까 그런 면에서 역시 위장장애, 소화장애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겨울철에 외출할 때는 잘 따뜻하게 보온하시고 온도차를 좀 덜 느끼게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또 한 번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예. 겨울에 변비가 생긴다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이것도 연관이 있을까요? 겨울에만 생긴다 그러면 당연히 연관이 있겠죠. 예. 내가 특별히 음식 잘못 먹은 것도 없는데 이유 없이 소화 안 되고 변비 생긴다면 역시나 계절하고 연관이 있다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예. 그래 소화 관련해서 이 방귀나 트림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소화가 잘 되는 신호인 건지 아니면 소화가 잘 안 돼서 나오는 건지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방귀나 트림은요.
사실은 뭐 우리가 위장관 속에서 정상적으로 세균에 의해서 가스는 항상 생성이 되지만 네. 건강한 사람의 경우는 방귀나 트림이 아니라 대변을 볼 때 대부분은 편안하게 빠지고 그냥 일상생활할 때 방귀가 많이 나오거나 그러지는 않죠. 네. 근데 이게 심하게 나오고 트림도 자꾸자꾸 하고 조금만 먹어도 배가 팽창하고 뭐 이런 것들은 역시나 기능성 위장장애라고 우리가 보고 그 증상 중에 하나다. 그렇기 때문에 정상 상황은 아니라고 말하는 게 더 맞습니다. 네. 뭐 자연스러운 생체 활동이긴 하지만 그게 정상 상황은 아닌 거다. 뭔가 이제 소화에 약간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발생한다. 맞습니다. 예, 이렇게 알고 있어야겠네요. 겨울에 유난히 소화 불량으로 고생을 하신다면 좀 몸을 이렇게 따뜻하게 할 필요가 있겠어요. 그렇죠. 여태까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예. 자율신경에 민감하게 만들면 안 되니까 추위 그 자체가 스트레스로 작용해서 자율신경이 문제가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따뜻하게 해서 그러니까 온도 차이를 좀 덜 느끼게 밖에 나갈 때는 충분히 보온하고 나가시면 아무래도 위장 쪽도 나 행복하다 그러고 덜 아프다는 얘기가 될 테니까요. 예. 그렇게 급격한 온도차를 최대한 피해서 따뜻하게 나가시라고 한 번 더 권고해 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기능성 소화 불량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위 내시경 해도 별 이상이 없다 이런 진단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사실 그 위나 장의 증상들이 3개월 이상 꾸준하게 지속되면서 검사를 내시경이나 여러 가지 검사를 하고서 특별한 질환이 없을 경우에 우리가 기능성 위장장애라고 진단을 내리곤 하죠.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아무 이상이 없는데 내가 증상이 심하다 그러면 기능성 위장장애라고 얘기한다라고 할 수 있는데 예. 그러면 기능성 위장장애를 진단하는 특별한 방법이 있느냐? 솔직히는 그런 건 없는 거죠. 없어요. 그렇죠. 다른 질환이 있는가 없는가를 전반적으로 우리가 구별을 해서 배제시키는 것이지 요게 나오면 기능장애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검사는 있지 않다 하는 게 더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다른 어떤 위험 요인들이 있는지 검사를 해보고 그걸 이제 제외하고 여러 증상을 미뤄볼 때 기능성 소화 불량이다 이렇게 진단을 내릴 수가 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뭐 탄산음료나 소화제 이렇게 습관적으로 드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게 또 너무 습관적이면 오히려 증상을 더 악화시킬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탄산음료 즐겁게 드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예. 왜냐하면 그게 가스를 집어넣어주니까 트림이 하고 나오니까 속이 시원하다. 소화가 잘 되는 느낌은 들죠.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그거보다는 탄산음료에 들어있는 다른 물질들 특히나 카페인 같은 거 들어있는 콜라 같은 거는 오히려 소화장애 거꾸로 더 심해질 수 있고요. 탄산 자체가 소화를 더 잘 시키냐 마냐는 느낌이지 실제 더 잘 시키는 건 아니거든요. 예. 그런데 오히려 문제가 된다 그러면 탄산음료의 대부분에 들어있는 지금 말씀드린 카페인 성분이나 아니면 당분들 있죠. 당분. 네. 예, 액상과당 이런 것들이 오히려 소화 과정에서 발효되면서 가스를 더 많이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 염두에 두시고요. 탄산 음료로 소화가 잘 된다는 느낌은 약간은 느낌일 뿐이지 도움되는 건 아니다. 그리고 소화제 같은 경우는 사실 의존적으로 거의 매번 소화제를 잡수셔야만 소화가 된다는 분도 계세요. 예. 물론 뭐 소화제가 큰 문제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따라다니면서 말리지는 않지만 결국은 소화제가 없으면 나는 소화가 안 된다는 일종의 의존성은 생기거든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적극 권장하는 건 아니고요. 근데 하나 정도 먹으면 내가 소화가 잘 되더라 그러면 따라다니면서 말리지는 않습니다. 예. 그냥 그 정도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소화가 잘 안 될 때 소화제의 도움을 받는 건 필요하겠죠. 하지만 그렇죠. 이 약을 이렇게 막 박스째로 사서 드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더라고요. 예, 너무 의존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기능성이라는 단어 때문인지 좀 예민해서 그런가, 스트레스를 내가 많이 받아서 그런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예, 그 위산이 과다 분비되거나 또 헬리코박터 감염균으로 인한 그 위염도 원인이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게 이제 기능성이라는 단어 때문인 것만이 아니라 실제로 조금 더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분이 위장 쪽의 증상을 유발하는 건 사실 맞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그 중에
금방 말씀 주신 위산과다나 헬리코박터 감염균이 기능성 위장장애의 원인이냐. 사실 한동안은 이 헬리코박터 감염이 이것의 원인일 거라고 정말 우리가 너무나 신나했던 몇십 년 전에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네, 사실은 헬리코박터 감염을 전체적으로 모아놓고 연구한 결과로는 직접 관계가 다 있지는 않다고 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능성 위장장애를 치료할 때 위산 과다에 대한 산 억제제를 사용하거나 헬리코박터가 있는 사람에 있어서 선택적으로 헬리코박터 감염을 치료했을 경우에 일부 선별된 환자에서는 이 제균요법으로 고질적인 위장장애가 치료되는 사람이 있기는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경우에 해당되는 건 아니지만 헬리코박터 감염을 치료함으로 인해서 일부 환자는 확실하게 여태까지 평생 끌어오던 병이 좋아진 사람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적으로 사용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위장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약물은 없는지 평소에 또 계속 드시는 약들도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맞습니다. 나이가 드신 분들은 특히나 장기적으로 만성질환에 대해서 드시는 약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중에서 가장 흔히 드시는 약 중에 사실은 진통 소염제인 관절약 이런 거 있죠. 예. 아니면 혈관을 막는 거를 예방하기 위한 장기적으로 드시는 아스피린 이런 것들이 사실 가장 안정적으로 위장장애를 유발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중에서 어쩔 수 없이 계속 쓰는 약은 할 수는 없지만 가급적이면 위장장애가 심한 약을 줄일 수 있는 것은 줄이고 적게 드실 수 있다면 그게 가장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보통 또 이런 약들의 소화제도 같이 처방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렇긴 해요. 근데 저는 꼭 소화제를 같이 넣어드리는 것도 좋아하지는 않는 게 약이 늘어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선택적으로 증상에 맞춰서 꼭 필요할 땐 쓰고 필요 없으면 안 쓰실 수 있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 이 기능성 소화 장애로 그럼 진단되면 이걸 직접적으로 바로 치료할 수 있는 약은 있습니까? 어떤가요? 기능성 위장장애를 진단됐을 때는요. 이게 계속 말씀드리지만 원인이 명확하지 않잖아요. 예. 그래서 원인을 없애는 것이 치료의 목적이 아니고요. 지금 있는 증상이 매우 불편하기 때문에 그 증상을 완화시키고 호전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치료하게 되죠. 예. 그래서 사실 약제는 많이 써요. 운동기능 개선제라든지 소화제를 쓰기도 하고 가스 제거제를 쓰기도 하고 산 억제제를 사용하기도 하고 헬리코박터균을 제거하는 약 제균요법을 쓰기도 하고요. 변비가 심하면 변비약, 설사가 심하면 설사 멈추는 약 굉장히 많죠. 그거는 정답은 없다는 게 되겠고요. 예. 그래서 거기에 증상에 맞춰서 각각의 거기에 맞춰서 일종의 치료제가 없는 건 아니나 증상에 맞춰서 우리가 사용한다. 그게 이제 답이 될까요? 예. 그러니까 기능성 소화 장애를 바로 잡아주는 직접적인 치료제는 없지만 기능성 소화 장애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증상들을 호전시키고 완화시킬 수 있는 치료제는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맞습니다. 예. 그럼 이 약을 언제까지 먹어야 되는 건지 기능성 소화장애 진단받는 분들 보니까 약을 이렇게 한 뭉치를 받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게 증상이 완화될 때까지 먹어야 되는 겁니까? 어떤가요? 지금 말씀 주신 게 사실은 굉장히 정확한 답변이 되어버렸네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질환에 따라서 뭐 항생제를 사용하거나 일부 위장 질환 이런 경우는 기간이 정해진 것들이 있잖아요. 네. 일주를 쓴다, 2주를 쓴다, 한 달이다, 2달이다. 근데 이 기능성 위장 장애는 사실은 그런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치료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본인의 증상이 개선될 때까지 복용한다. 참 이게 좀 애매하네요, 그죠? 예. 근데 그게 정답입니다. 개선될 때까지 때까지 복용한다. 조금 어렵기도 하네요. 네. 예. 하여튼 의사 선생님하고 잘 상담을 해서 지침을 내려주시겠죠. 예. 잘 따라서 복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기능성 위장 장애, 소화 불량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는 것도 그만큼 이 범위가 넓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 정확하게 검사로서 우리가 붙이지는 못하지만은 상부 위장관 증상으로 우리가 꼽는 증상 엄청 많잖아요. 배가 아프거나
뭐 구역질이 나거나 토하거나 그다음에 속쓰리다, 더부룩하다, 소화가 안 된다. 그것만이 아니라 또 하부 위장관 장 쪽으로 가서 설사있다, 변비가 생겼다, 가스가 찬다, 배가 부글거린다. 이렇게 다양하고 범위가 넓지 않습니까? 예. 사실 이런 증상 하나하나가 안 그러던 사람이 그랬을 경우에 내가 중병 걸리지 않았나 하고 우려가 되는 측면이 다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이런 증상이 있을 때 한번 전체적으로 검사는 다 해보고 그런 면에서 괜찮다라는 거를 일단 병원에서 확인을 하시고 그러면 사실 증상 조금 완화되는 분들 계세요. 큰 병 아니라는 거 알면은. 그런 다음에 남아있는 증상을 약품을 이용해서 증상 개선될 때까지 사용한다. 이 정도로 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아무튼 소화니까요. 식습관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어떤 조언을 해주시겠습니까? 사실 왜 소화기관이 건강하다면 뭐 주변 환경이 뭐 추워지건 뭐가 어쨌건 그다지 문제가 안 되잖아요. 예. 겨울이라고 뭐 유달리 뭐 소화가 안 된다 만다 그런 얘기도 하지 않을 거고 그렇지만은 어쨌건 내 위장관이 뭔가 취약하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건 환경이 바뀌건 이럴 때 좀 더 증상이 유별나게 나오는 사람들을 우리가 대상으로 해서 기능성 위장장애라고 하잖아요. 그랬을 때 기본적으로 사실 뭐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은 규칙적인 식사 습관 유지하시고요. 네. 그래서 뭐 갑자기 많이 먹거나 아니면 굶었다가 또 먹거나 이런 거 하지 말고 규칙적으로 천천히 오래 씹어 먹는 습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기능성 위장장애라고 우리가 특별한 식이요법을 얘기하기 어렵지만은 그래도 술이나 담배나 카페인이나 탄산음료 같은 건 안 드시는 게 더 좋을 거고요. 예. 지나치게 자극적인 음식, 그다음에 기름기가 매우 많은 음식 이런 것들은 피하시는 게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이제 그중에 재밌는 거는요. 사람에 따라서 나한테 잘 맞는 음식이 있고 아닌 게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조금은 더 성의껏 하고 싶으신 분들은 식사 일기 같은 걸 조금씩 기록하면서 아 이걸 먹으면 내가 더 불편하다. 그러면 그런 거는 본인에 따라서 차이 나는 거를 피하시는 거 요거는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더해서 식후에 바로 누워버리지 말고 식사하고 걷거나 조금 더 움직이시는 것 요것 역시 소화불량을 예방하는 데 좀 도움이 되기 쉽고요. 밤늦게 먹지 않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예. 참 이게 소화가 잘 안 되는 것들이 또 이게 맛이 있어요. 참 제거하기가 어렵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어르신들은 유동식이라고 해서 소화 잘 되는 거, 예, 이건 일부러 또 찾아서 드시기도 하는데 이게 또 너무 잦으면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요. 재밌는 게 예. 우리나라 분들은 이제 위장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렇게 유동식 좋아하세요. 예, 예. 그리고 죽도 많이 발달돼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맞아요. 음식에. 네, 네. 근데 저는 사실은 그냥 아주 가볍게 취향입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사실 유동식이 위에서 배출은 빨리 되는 면은 있지만 예. 실제로 기능성 위장관이 배출 기능이 꼭 나빠서 나오는 증상이냐 아닐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속이 안 좋다고 무조건 유동식을 저희는 절대로 권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다만 내가 유달리 죽을 좋아한다 그러면 그거를 말리지는 않지만 죽이 치료제인 양 꼭 죽을 먹어야 된다거나 그런 얘기는 전혀 하지 않고요. 예. 예, 왜냐하면 이 기능성 위장장애 자체가 뭐 위산의 양이냐 아니면 배출 시간이냐 꼭 이런 거하고 직접 관계는 아닌 것 같아요. 예. 근데 엄청나게 많이 드시거나 아니면 기름진 음식을 먹었을 때 차이는 있어도 죽이냐 일반식이냐는 생각보다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치료적인 측면에서 반드시 유동식일 필요는 없고요. 예. 근데 내가 유달리 죽을 좋아하시면 저는 그거는 말리지 않고요. 근데 항상 죽만 드시는 분은 일반 식사 정착을 못하게 된다는 거 염두에 두시고 그냥 좋아하는 거 천천히 오래 씹어 드세요. 그게 더 예. 좋습니다. 그러니까 유동식이 치료제는 아닌 거잖아요. 예.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너무 의존하면 또 다른 영양소들을 골고루 섭취하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점들을 정확합니다. 감안하셔야겠습니다. 예. 오늘 기능성 소화 장애에 대한 도움 말씀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립정신건강센터 건강증진과 백현욱 교수였습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장혜리의 내게 남은 사랑을 드릴게요 들으면서 모두 마칩니다. 아나운서 이영호였습니다. 고맙습니다.